예, 윤석열 내란 재판의 결심 공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중 조서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요. 결심까지는, 구형까지는 굉장히 오래 시간이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 서울중앙지법 관련해서 강석영 뉴스토마토 공동체부 기자 연결해서 어떻게 진행 중인지 상황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예, 강석영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예. 강석영입니다. 예, 예.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재판 한창 진행 중입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네,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윤석열 씨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저녁 6시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아직 결심 공판은 시작도 안 한 상태입니다. 변호인들의 증거 조사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란범들의 마지막 버티기로 보입니다. 지난 7일 재판에선 검찰이 증거조사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에 오늘 피고인들 측에서 증거조사 의견을 말할 차례는 맞습니다. 이후 특검이 구형하고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하는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순서로 시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오전 재판 내내 시간을 할애했고 2시부터 시작한 오후 재판에서도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윤석열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불렀다고 항의하거나 기존 재판 과정에서 수도 없이 재생됐던 영상들을 다시 재생하는 등 불필요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장 기자들은 마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시간을 끌기 위한 방편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오늘 변론을 종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시간 제약을 두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서 오늘 자정이 넘도록 서증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특검 구형은 오는 10일 새벽 무렵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에게 뭐 징징대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나왔다는 거 뭐 오전 보도도 있었고요. 네네. 윤석열 측 서중 조사는 들어간 건가요? 6시간 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다던데. 이제 방금 김용현 측 서증이 일부 마무리가 되었고 너무 아. 길어져서 이제 중간에 잘랐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전체 피고인이 8명이 있으니까 예. 이제 1명이 마무리됐고 나머지 이제 6명이 한 뒤에 맨 마지막에 윤석열 씨 측이 8시간 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8시간 변론을 하겠다. 그럼 나머지 네네. 6명하고 8시간 하면은 뭐 새벽에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직위원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밥 먹자고 그만두는 사람이라서 요거는 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결심 공판이 안 될 수도 있나요? 그러면 다시 잡힐 수도 있나요?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 그러니까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는 계속해서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오늘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제가 수차례 예고했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늘 재판은 종결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오늘 종결할 것이다. 예, 네네. 새벽녘에나 구형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재판정이 417호 전두환과 노태우가 섰던 그 재판정입니다. 30년 전에 검찰이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었죠. 특검이 구형량을 어떻게 정했다고 보십니까? 들으신 거 있으세요? 아, 네. 검찰은 30년 전 전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불행한 과거사를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요. 불행히도 내란이라는 과거사는 반복되고야 말았습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뿐입니다. 특검팀도 이 가운데 하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제 특검팀은 6시간 이상 동안 구형량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예. 이 가운데 이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조은석 특검이 무기징역을 언급하였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아, 하여서 그래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고, 반면에 윤석열 씨가 이제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던 만큼 예.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고용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만약에 결심 공판 새벽이라도 마무리가 되면 1심 선고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요? 오늘 이제 날짜가 정해지죠? 네네. 2월에 법정 정기 인사가 있는데요. 지기현 재판장이 인사 대상인 만큼 그 전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2월 중순쯤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고로 전두환 씨 1심은 결심 공판 2주 뒤에 잡혔고, 아, 오늘 결심 공판이 끝나면 맨 마지막에 재판부가 선고 날짜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예.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강석영 뉴스토마토 공동체부 기자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곧바로 끝장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내란 재판 결심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서양호 정치와 사람 연구소 소장님, 윤용근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국민들도 지금 윤석열 내란 재판의 결심 공판을 오랫동안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전 9시 20분부터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재판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두환 사형이 구형됐던 바로 그 재판정입니다. 오늘 어떤 구형이 나올까요? 저는 뭐 그 내란이라는 것이 그 특검 측에서 강력하게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에 대해서의 최고 법정형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뭐 금고는 그 무기징역에 준하는 금고형에 대해서는 특검이 전혀 그렇죠.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일 텐데 저는 구형은 그동안 특검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구형은 전두환과 같은 사형이 구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대변인님. 네, 우리 사법 역사에서 사실은 예,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된 재판이 딱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재판이 한번 있었고요. 바로 이 법정에서.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사실 계엄 내란과 관련된 재판인데 정말 아픈 역사이고 우리 문명 국가에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그런 슬픈 과거가 이제 지금 재판정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12.12 군사 반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 구형됐고 사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내란 목적 살인이나 인명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기징역 뭐 내란이 인정된다면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데 지금 특검 쪽에서는 금고는 고려하지 않다고 하니 무기징역이 아마 구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무기징역을 네네. 예상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내란 혐의에 대한 이제 법적인 형량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인데 무기금고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 둘 중 하나가 구형될 것이다. 윤석열이 대학 시절에 서울대학 시절에요.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대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사형이라고 생각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의 주장은 경고성 계엄이라고 계속 그러고 있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계몽령이라고 하는데 아마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서도 사형과 무기징역을 하지 말고 경고성으로 가벼운 형량을 바라는 건 아닐지 예. 제가 추측해 보겠는데 아마 본인의 행위는 80년 그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다. 야당이 예산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국정을 가로막아서 이 답답한 심정을 경고성으로 계엄했고 과정상의 일부 불법이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이건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이다. 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할 것 같아서 아마 본인이 대학 시절에 예. 전두환에게 내렸던 가혹한 구형에 대해서 본인에게는
구형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혐의를. 근데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군사 쿠데타였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사상 초유, 본인이 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좀 명확히 봐야 될 대목이 그 부분인데요.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12.12 군사 반란을 먼저 일으켰고요. 또 지역적 그 비상계엄을 갖고 있다가 5.17 때 전국 비상계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내란 목적 살인이 우리 광주 민주항쟁 과정에서 발생을 했고요. 이러한 11가지 죄명으로 재판을 받았고 그래서 사실은 사형이 구형되고 사형이 선고됐던 건데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당시 그 민주당에서 거대 야당이었고 또 입법 폭주와 계속되는 탄핵, 예산 삭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계엄을 본인이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떠한 명분으로도 그거는 뭐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두환과 윤석열이 행한 그 계엄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르기는 한데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벌인 쿠데타와 권력을 잡은 자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인 쿠데타가 어떤 게 더 경중을 뭐 논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저는 뭐 그것이 양형의 선고할 때 판사가 양형의 기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 특검이 하는 구형에는 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한 내란의 선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본인의 신분이 군인으로서 불법 권력을 찬탈하거나 아니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권력 연장을 위해서 계엄을 했더라도 법적인 요건과 목적에 맞아야 되고 그 절차와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하는데 뭐 전쟁과 그에 준하는 그 아주 그 비상 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것을 경고성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위법한 비상 계엄을 이렇게 해간 과정에서 국회를 침탈해서 그렇죠. 예. 표결 그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킨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의장과 이재명 그 당시 대표 등을 정치인을 체포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란을 위한 폭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직 대통령이냐 현직 군인이었냐 권력 찬탈이냐 유죄가 방점이 아니라 바로 그 지점. 헌법을 유린하고 그런 폭동에 준한 내란을 일으켰는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전두환과 똑같이 하등의 다를 바 없이 구형에는 반영이 될 것 같고 다만 많은 사람이 다치지 않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해제된 것은 아마 재판 판사님들이 선고할 때 양형에 참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5시간 넘게 발언을 했고요. 윤석열 측은 아직 입도 못 댔다. 뭐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석영 기자가 전해드렸죠. 이제 뭐 6명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서정조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내란 재판의 규모가 정말 컸고요. 증인들도 정말 많았으니까 정말 보니까 증인들이 한 61명 출석을 했다. 내란 재판은 42차례 진행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규현 판사가 이거 3년 동안 진행해야 될 재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이시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사건 저도 이렇게 공판 기록을 조금 봤습니다만 예. 지금 피고인들이 8명이고요. 이 피고인들의 공판 기록 합하면 최소 10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피고인 수도 8명이고 병합된 사건 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사실은 이 짧은 1년 안에 이 모든 사건들을 다룬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규현 재판부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빠르게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보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보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사법부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적 주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년이 걸렸습니다. 22년 9월에 기소가 돼서 24년 11월에나 선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특검법에도 6개월 내에 1심 판결을 선고해라. 공직선거법에도 6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라라고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절차라는 거는 제출된 증거와 또 증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고 명확하게 특히 1심 재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심 재판, 이제 3심 재판에 가면 훨씬 더 속도가 예. 빨라지고 최종적 결과도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결코 오래 걸린 재판은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내란 재판을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과 이제 비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만. 근데 이제 국민법 감정상으로는 사실 문영배 재판 헌재소장,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내란 관련한 재판에 대한 선고가 여지까지 없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다른 재판과 비교하기보다 전두환 노태우 재판과 비교해 보더라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특히 그로 인해서 정치권의 갈등과 사회적 비용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신속한 뭐 이건 뭐 명확관하게 모든 국민들이 TV 생중계로 그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물증과 그 증언들은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 매듭을 지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1년이 넘게 걸리는 재판에서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지기현 재판부가 빨리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국민들로부터 요구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재판이 그동안 지연됐었다. 그 이유가 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례였는데요. 김용현 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뭐 이제 증거 준비가 다 안 됐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징징대지 말아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상대 그 재판부가 제가 볼 때는 재판 지연 전술로 공소장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권을 가져가게 돼서 기일을 좀 더 연장해 달라라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 아예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 지기현 재판부가 아니 공소장을 새로 다른 공소를 제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공소 내용 그 내란을 언제부터 모의 기획했던가에 대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하는 내용이지 공소를 완전히 새로운 다른 것을 제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각하고 재판을 이어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기현 재판부가 바르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건 바르게 판단했는데 또 이 지기현 판사가 뭘 했냐면 오늘 노상원 수첩을 네. 실물을 내지 실물을 않았습니까? 냈는데 원래는 그 변호인 측 피고인 측에서 그것을 보려면 재판부에다가 기록 복사라던가 이걸 통해서 형사법 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지기현 판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사진 찍겠죠. 갈등 없이 그냥 보고 뭐 휴대폰으로 찍는 거 어차피 뭐 나중에 복사 이런 거 할 텐데 그냥 하시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해버리는 거 보면 이것도 이 양반이 또 그 재판을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또 국민들이 중요한 그 내란을 심판하는 이 중요한 중차대한 재판에서 형사법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지기현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 좀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기현 재판부가 엄정한 모습을 보이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좀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오늘 결심 공판을 제대로 밤이 새더라도 오늘까지 끝낸다고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반박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가고요. 사실은 오늘 결심 재판 아니겠습니까? 결심 재판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제 노상원 수첩이 뭐 제출됐다 실물이 그러면 원래는 변론을 재개를 해서 복사를 허락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 수첩에 대한 증거 가치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재판을 속개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 오히려 지금 노상원 수첩에 사진 찍는 거나 뭐 그에 대한 반박을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 결심 못 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 불만을 갖는 거는 지금 그 피고인 측 아마 노상원
그 피고인 쪽에서 불만을 가져야 될 사안이지 이것이 어떤 뭐 형사 절차상 잘못됐다 그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정식으로 하려면 오히려 변론을 제기하고 복사해주고 또 이 수첩에 대한 증거 가치를 공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징징댄다라는 표현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사용할 용어는 전혀 아닌데 그렇다고 변호인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결심 재판이면 서증 조사라는 거는 목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이제 증인 신문 과정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이제 서증으로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원래 기본적인 이제 절차인데 그것이 만약에 준비가 안 됐으면 양해를 구하고 구두 변론을 하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놓고 지기현 재판장도 좀 징징댄다라는 좀 격한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근데 이 노상원 수첩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특검 측에서 공소장 내에 추가되는 내용으로 제출했으면 뭐 얘기하신 게 맞는데 예. 이게 특검 측이 제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변호인 피고인 측인 측에서, 예. 윤석열 측 변호인이 노상원 수첩을 굳이 사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보여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니까 이 또 우유부단한 지기현 재판부 받아들여서 맞습니다. 일봉한 예. 걸 거기서 깨서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것까지만 좋은데 그 열람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휴대폰 사진 촬영까지 허가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여. 저는 이건 예. 특검에서의 무리한 주장 억지 주장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윤석열 측 변호인단들의 요구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부가 수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아니었고요. 실물을 보겠다고 해서 갖다 줬고 그 과정에서 열람 등사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이제 좀 건너뛰고 지기현 재판장 권한으로 요거를 이제 수첩을 촬영하는 걸 허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정당성보다는 이게 양측의 갈등을 좀 봉합하겠다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아니 재판이라는 것 봤다. 자체가 원래 서로 갈등하는 건데 예. 그렇게 갈등을 봉합한다는 거로 형사법 예.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임의로 한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근데 예. 그 부분이 지금 그 사실은 이 수첩이라는 거는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본과 사본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복사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특검이 그걸 복사를 해줬지만 그게 원본하고 맞는지 대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건 재판부가 결정하지 네. 그걸 왜? 아니요, 왜냐하면 윤석열 아주 측 중요한 변호인이- 증거가 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재판부에서 오늘 결심을 해야 되니 하는 수 없이 아마 조금 재판의 그 진행 과정에서 예. 그 재판장의 권한을 재량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절차 했던 측이 윤석열 측입니다. 네네. 이게 중요한 고비마다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이제 제기했었던 건데요. 이제 1심 선고가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불복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동안 뭐 제가 볼 때는 그 1심 절차의 하자뿐만 아니라 그 1심 구형이나 선고가 아주 무겁게 나올 것이 전두환 노태우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도 명확 관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2심에 항소할 것이고요. 뭐 2심에 항소하는 것은 몇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그 최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그런 그 법리적 판단이실 거고 두 번째는 그 재판이 열릴 때마다 언론이 보도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 정당성을 입증하는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정치 목적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무기나 사형, 우리나라 사형 폐지 국가니까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거의 오랜 장기 복역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차 항소하고 3심 대법까지 아마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절차뿐만 아니라 그런 뭐 양형상의 다툼에 대한 문제, 정치적 목적으로 저는 이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계속적으로 내란 재판을 2심, 3심까지 끌고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3심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건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예. 있는 것이고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재판받을 권리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요. 다만 1심 판결 선고 후에 당연히 아마 항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만약에 특검 쪽에서 원하는 양형의 규정이 안 나온다. 그러면 특검에서 항소를 하게 될 것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어떤 그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쪽에서 또 항소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건데요.
어느 쪽에서 항소를 하든 항소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어떤 잘못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요즘 참 제가 이해하지 못할 현상이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데 항소를 포기시킨다. 그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항소할 수도 있겠지만 증거에 대한 판단, 증인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항소를 할 수 있도록 예. 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예,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재명 정권이 항소를 포기시킨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좀 예, 다퉈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윤석열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경고성 계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 나온 보도로 보니까 재판 중에 윤석열 피고인이 굉장히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경고성 계엄을 했기 때문일까요? 근데 이제 애매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계엄군과 경찰에게 이제 서로 통화한 그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문짝을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 의장도 못 들어가게 해라. 뭐 중요한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뭘 체포하는 거냐? 누구겠냐? 국회 가면 뭐 이런 녹취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윤석열 그 측에서 그 과정상의 합법적인 비상기업의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회 문제라든가 정치인 체포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과도하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계속 변명을 했었는데 아마 그 변명들을 일거에 뒤집는 물증으로서 증언으로서 아마 오늘 녹취록을 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그 내란이 그 폭동을 통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입증해 가는 물증으로서 아마 이상현 당시 특전사령부 공수여단장의 녹취라든가 그리고 이현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수사기획계장이 영등포 경찰 형사과장하고 예. 누굴 체포하란 말이야? 그랬더니 야 국회에 누굴 체포하겠냐? 그렇죠. 이 말이라든가 그리고 국회의원이란 뜻이죠. 네네. 예. 그리고 본관에 문을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걔네들이 다 끄집어내라 했으니까 의결할 사람은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걸로 이렇게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실제로 국회 표결을 방해하고 정치인들을 구금 체포하려는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불법적인 계엄을 에 대한 그 물증으로서 증언으로서 오늘 재판정에서 이것들이 예. 제출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시 기억하기로는 윤석열 측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당시 계엄군과 경찰 출동이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그러려고 총칼을 들고 예 국회 내부를 이제 유리창을 깨고서 들어가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국회로 향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막아라. 이 녹취는 정말 이상하긴 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어떤 경우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예. 더군다나 문명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뭐 경고성 계엄을 했다라는 주장 자체는 사실 모든 국민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 문짝을 부숴서라도 뭐 다 끄집어내라, 정치인을 체포해라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녹취록이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문짝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이제 곽정근 특전사 사령관이 그렇게 진술을 했죠. 그런데 그런 지시를 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은 그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김현태 707 단장 김현태 단장이 그 당시 국회에 그 군인들을 끌고 들어간 현장 지휘관입니다. 근데 지금 김현태 단장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상원 또 그 지휘관은 그런 통화 내역에서 또 나옵니다. 문을 때려 부셔서라도 뭐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게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이걸 윤석열이 인정을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윤석열은 부인합니다. 곽종근은 인정합니다. 또 김현태는 부인합니다. 그러면
곽종근이 지시한 거 아닌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게 증거 능력이 인정될지 여부는 굉장히 법률가로서 볼 때는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아마 국회 표결 방해와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윤석열 측은 계엄권의 범주 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한 권한 행사였고 통화하고 지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검이 주장하는 의미하고 시점이 다르다. 이 지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드러난 물증이라든가 증거들을 보면 이것이 계엄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계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불법 하에서 벌어진 일들이 합법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 지견 재판부가 현재 제출되어 있는 물증과 증언들로 인해서 이 계엄의 불법성들 그리고 그 불법성들을 입증해 나가는 그 정치인 체포하고 국회 침탈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법적 판단을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한 진술들이 이미 나온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707 단장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좀 계속 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공소장이 막판에 변경이 됐고 이걸 지견 판사가 받아들였습니다. 계엄 모의 시기가 2023년 10월이었다라고 그 시기가 이제 앞당겨진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계엄을 준비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걸 허가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재판부가 그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일리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판에도 저는 긍정적으로 특검의 주장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렇게 그 내란 모의 시점을 원래는 공소장이 2024년 3월로 했다가 2023년 10월로 앞당겼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측이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여당의 예산 반대라던가 국정 방해에 대해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 집권하자마자 바로 종북 좌파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인력을 배치하고 노상훈 수첩에서 드러난 것처럼 다양한 작전을 통해서 정치인을 구금 체포하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을 치밀하게 준비한 목적으로서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도 주의 깊게 판단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라고 할 만큼 이제 반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건 2023년 10월부터 준비했다.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다는 거거든요. 예. 그 사실은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그 검찰의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거, 그리고 한남동으로 관저를 이전한 것이 대통령과 군부의 밀접한 관계 형성을 조성을 했다. 그래서 내란이 계엄이 발생했다라는 이렇게 논리적 귀결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보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광화문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으로 본인이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을 옮긴 거나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긴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건 계엄과. 그런데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3년 10월에 가보니까 관저에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나고 나서 관저에 지금 계엄에 관련됐던 그 장성들을 불러서 국군의 날 행사 잘했다. 격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 계엄의 출발점이라고 특검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공소장을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도요, 올해도 25년에도 국군의 날 행사 끝나고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도요, 수고한 장성들을 아마 데려다 격려를 했을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 대통령에서 계속 해왔던 것인데 이게 어떻게 계엄의 시작이 됐다라고 공소장을 변경하는지 정말 저 이 부분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 10월 즈음에서 군대에 대한 인사 이동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약간 이 계엄을 준비하는 듯한 그 이제 주요 인물들이 다 인사 이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랬다고 판단했다고 생각이 됐는데. 네, 그렇죠. 그 비상계엄의 불법성이 가장 입증되려면 내란죄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텐데요. 내란죄에서는 형법 87조가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한다라는 게 내란이죠. 내란죄죠. 예. 그래서 아마 이 폭동의 여부는 비상계엄의 목적이라든가 구체적 실행 양태 모두가 내란 요건을 갖추는데 그 중에서 특히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비상입법 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하게 야당이 반발해서 야당이 국회를 협조하지 않아서 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군 인사부터 이미 집권한 직후부터 군 인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충암고 인맥들을 군 내부에 쭉 배치하면서부터 치밀하게 기획됐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도 국회를 무력화하고 비상입법 기구를 준비하는 등 이미 노상함 수첩에서 치밀하게 준비되어 왔다는 것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번 내란 재판에서 그 내란의 그 핵심적 근거인 폭동을 준비하는 이 87조 문제를 걸고 87조. 예. 규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뭐 지기현 재판부가 특검의 주장들을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알겠습니다. 부분 하나만 예. 짧게 반박을 좀 드리면 사실 87조가 이제 내란과 관련된 규정이고요. 이 사건에서도 가장 핵심 쟁점이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느냐, 두 번째는 이제 폭동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폭동과 관련돼서는 그 전두환 대통령 그때 그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한 지방에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폭동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과연 한 지방에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거와 23년 10월은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 특검에서 그 계엄의 시작 준비 과정을 앞당긴 이유는 그때 10월 2일 날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관저에서 뭐 이러저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을 앞당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소장 변경은요. 당연히 재판부에서 이걸 허락했다는 얘기는 전후에 공소장에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걸 허락을 한 겁니다. 뭐 제가 봤을 때도 그거는 뭐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두환은 이게 광주라는 한 지역에서 국한되었 문제. 물론 많은 인명이 살상된 가슴 아픈 상처이긴 합니다만 윤석열은 뭐 특정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을 무력으로 짓밟았고 그것을 대체할 국민의 참정권, 국회 정당 모두를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에 대한 침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전두환에 비해 가볍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두환보다 높은 그런 그 특검의 구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내란 속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과 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7명에 대한 내란 재판 결심 공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측 서중 조사가 한 5시간 정도 이어졌다고 하고요. 나머지 7명에 대한 서중 조사 이어지면 윤석열 측 8시간 서중 조사 있고 그 이후 새벽에나 아마 결심 공판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내용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끝장 뉴스에서 제대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장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양호 정치와 사람 연구소 소장님, 윤용근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